요즘 TV에서 나오는 각종 범죄들을 보며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어쩜 저런 일들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 또한 비슷한 일을 겪어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곳이라면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형은 서로 무척이나 의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다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시던 부모님은 결국 저희가 국민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나이 어린 저희에겐 부모님의 이혼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를 데려가셨지만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저희 형제에게 어머니만큼의 신경을 써주시지 못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그 미안한 마음을 항상 금전적으로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같이 하지 못하는 저녁 식사 대신 식탁 위에 돈을 놓고 가시고는 했죠. 그래서 형과 저는 매일 아버지가 없는 저녁 밥상을 둘이서만 차려 먹곤 했습니다. 그나마 형이 있어 외로움을 반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형제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다른 아이들과 같은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어머니가 없는 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와 형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손길을 무척이나 바라고 있었죠. 그러다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저희 형제를 데리고 외식을 나간 날 저희 형제는 새어머니를 처음 뵐 수 있었습니다. 하얗고 예쁜 얼굴에 아직은 엄마라는 말보다 누나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 새어머니를 말이죠.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만 본 첫인상이었을 뿐이지만 저는 어머니가 참 좋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다시 어머니가 생긴다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고 하얀 얼굴에 넉넉한 인심 있는 어머니의 인상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죠. 기쁜 마음에 식사를 하면서도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머니만 보고 있던 저와 달리 형은 무척이나 무덤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야 박주승,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만 있어? 너는 지금 저 여자가 우리 새엄마 된다는 게 웃고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래 형? 이쁘잖아. 그리고 엄청 다정해 보여. 우리한테 엄청 잘해줄 것 같은데? 아빠랑도 다투지 않고 사이 좋아 보이잖아. 야, 그건 원래 엄마랑도 그랬어. 근데 저 여자는 계모라고 계모. 계모들이 원래 자식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알아? 우리도 이제 맨날 괴롭힘 당해야 한다고. 아빠는 저 여자 말만 듣고 우리는 나몰라라 할 거고. 이제부터 아빠도 저 여자도 믿지 마. 우리 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야. 저와 달리 형은 새어머니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새어머니를 경계하며 오히려 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겨 반기는 저를 나무랐죠. 새어머니를 경계하는 형의 마음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새어머니를 소개시켜준 뒤로 재혼 준비에 더 속력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새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형의 말과 달리 같이 지내게 된 어머니는 정말 우리 형제를 사랑으로만 대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서는 사랑을 받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새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재혼인 아버지와 달리 초혼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저희 형제를 위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로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 결혼이다 보니 저희를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셨죠. 어머니가 생기자마자 저희 두 형제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차릴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없는 티를 내듯 깨지지한 옷차림의 우리 형제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부잣집 도련님처럼 저희를 차려입히곤 하셨거든요. 외형이 달라지니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도 저희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셨고 그 모습에 어렸던 저는 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런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니가 입혀준 복장을 애지중지하던 저와 달리 형은 집 밖을 나서자마자 단정한 그 모습을 망가뜨리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형의 그런 태도에도 혼을 내시지 않고 웃으시며 형을 대하던 어머니께서도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형과 저는 서로 어머니에 대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학교를 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저희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니까요. 저희 형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새서 옆에 계셨고 조금의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는 손수 감기나 몸살에 좋은 약과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직접 낳지는 않으셨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형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학년을 올라가면서 유독 부모님 이야기에 예민하게 굴던 형은 친구들의 단순한 물음에도 싸움을 벌였습니다. 야 박주원,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놀자. 안 돼, 우리 집은. 왜? 너희 엄마 있어? 야, 내가 엄마 이야기 하지 말랬지. 뭐? 그냥 집에 엄마 있어서 못 노는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형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지만 계모라서 괴롭힌다는 이상한 이야기만 할 뿐 정작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친구들과 다툼을 벌이며 삐뚤어지기 시작한 형은 중학교로 올라가서도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담배와 술을 일찍이 시작하며 탈선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 노력하셨지만 그때마다 형은 어머니를 피해서 더 멀리 탈선을 할 뿐이었죠.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노력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학생의 본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형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더 어긋나기만 했습니다. 중학교를 시작으로 매달 어머니를 학교로 소환시킨 형은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형이었는데 다른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건 항상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이 학교의 박주원, 쟤한테 안 맞은 애가 없다는데 부모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니 용서고 나발이고 친엄마가 아니라 대충 키우는 거예요? 말해봐요. 제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라면 저렇게 키우겠냐고요. 형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이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듣고 남들 앞에서 조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형을 먼저 위로하곤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형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내가 부서지도록 형을 혼내보았지만 그런 강한 체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저 또한 반복되는 형의 문제로 답답해하고 있을 때 형이 결국 우리 가족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한 거죠. 포기를 하신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형을 찾겠다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고 형의 친구들에게 부탁까지 하며 형을 찾으려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어디서도 형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형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야만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갚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자라주는 저를 보며 대견해 하시는 모습 뒤에는 항상 형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을 보이셨죠.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아닌 척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애써 모른 척하며 제 일가 부모님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무렵 형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소개를 시키겠다며 결혼할 여자까지 데리고 말이죠.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겠지만 형수가 될 사람의 모습을 보니 올바르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건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 댁에 기별도 없이 오는 며느리치곤 굉장히 예의가 없었거든요. 복장이야 개인의 취향이라고 존중을 한다고 해도 말투와 행동 어느 하나 시부모님을 떠나 어른에게 갖추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퇴근하신 아버지께서도 그 예의 없는 모습을 보시곤 이미 표정이 굳어 계셨어요. 이 상황에서도 형과 형수를 위해 웃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셨죠. 그렇게 쳐들어오듯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형은 마치 맡겨놓은 게 있다는 듯 아버지에게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니 아무리 내가 내놓은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 받으러 며느리감까지 데려왔는데 너무들 하네. 네 마음대로 집 나가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집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나이 드셔도 여전하시네요.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직구해준다는데 저 돈 좀 주세요. 뭐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뭐? 돈을 달라고? 저희도 결혼하고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예나 저나 돈이 있어야 말이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동생이랑 저랑 나눌 재산인데 먼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잖아요. 네가 머리 좀 컸다고 기어오르는데 내가 아직 니까진 놈 하나는 묵사발로 만들 수 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저 막대 먹은 여자랑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니 평생 이 집에 다시 발붙일 생각은 하지도 말어.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이라도 형을 손찌검하려는 아버지와 돈을 끝까지 받겠다는 형을 저와 어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있는 형수 될 사람을 보니 참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형을 집 밖으로 돌려보내고 나서야 그 소동이 끝나게 되었죠. 아직 호락호락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인지 그 일 이후로 형은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영 끄는 자식이라며 딱 잘라 선을 그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저는 몇 년간 회사를 다니다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아래의 서희를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우리 둘 모두 번듯한 회사 다녔고 넉넉한 연봉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무사히 자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죠. 형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기에 매일을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말동무가 되어주는 며느리 서희가 생기자 조금 밝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형의 빈자리를 편하지 않게 채워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형이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양심도 없는 건지 아이는 이미 훌쩍 커 7, 8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먼저였다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왔어야 했는데 다 늦게 온 걸 보면 누가 봐도 또 돈을 요구하러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조금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형은 이번에도 아이를 인질 삼아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리 동생 주성이 형이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일이 좀 바빠야 말이지. 재수씨 되는 분이 굉장히 미인이시네. 형,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또 저번 일 같은 거라면 조용히 가는 게 나을 거야. 아버지 예전과 다르시지 않아. 호추, 이제 너도 컸다고 형한테 까부냐? 넌 어른들 대화하는 데 빠져. 아버지랑 나 사이의 일이니까. 아버지, 아들 주원이 왔어요. 귀한 손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 또 무슨 일로 온 거야? 아버지, 손주 보여드리려고 왔죠. 승현이에요, 박승현. 그러지 마시고 손주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실은 진짜 도움이 절실해서 온 거예요. 요 보석 같은 손주 손가락 빨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자식 생겼다고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다니까요. 형과 형수의 뻔뻔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가족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도 송자까지 데리고 와서 돈을 달라 협박을 하는 형에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형의 말에 큰 금액을 내어주시게 되었죠. 무슨 사업을 하냐는 아버지의 말에도 이리저리 말을 피해간 형은 그날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처럼 부모님을 챙기거나 명절이나 제사에 맞춰서 제대로 집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항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오고 싶을 때만 집을 방문했죠. 그럴 때마다 조카 승현이를 인질삼아 협상의 도구로 이용했고요.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아들과 손주를 만나는 게 좋으신지 형의 방문을 반가워하셨지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 조카 승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저 나이 때 아이들은 낯을 가리더라도 끝없이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금방 적응하기 마련인데 승현이는 항상 무표정한 모습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없어 방치되었던 저희 형제보다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형에게 먼저 훈수를 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형, 승현이 좀 제대로 돌봐. 아무리 애라도 저 모습이 뭐야. 마치 부모 없이 방치된 아이 같잖아. 야, 너는 애도 없는 게 뭘 한다고 떠들어. 옷을 갈아입혀도 지가 놀이터에서 논다고 금방 더러워져서 그런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애가 없다고 잠깐 더러워진 거랑 며칠 동안 방치된 거랑 구별을 못하겠어? 아이씨, 야, 이게 동생이라고 저번부터 봐주니까 나 얻어 터지고 싶어? 나이 좀 먹으니까 네가 덤비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제대로 돌봐. 금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형을 찍어 누르고 싶었지만 괜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무시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형네 부부 몰래 제가 승현이에게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몸에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을 다니시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아버지 간병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쯤부터 형이 집으로 찾아오는 발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로만 큰소리 뻥뻥 치던 사업이 잘 되어 돈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프신 아버지께서도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셨고 저와 아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 피싱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 전화에서 조카를 데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형과 형수가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급히 해당 경찰서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찰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조카를 보게 되었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듯한 조카의 모습에
먼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카를 먼저 껴안고 있는데 경찰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주원 씨 사망사고로 연락받았던 동생 박조승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형님 되시는 박주원 씨와 아내 김은문 씨가 섬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파도에 휩쓸린 것 같습니다. 복귀 시간이 되어서 간 선장님께서 두 분이 안 보이셔서 해경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색을 해봤으나 아직까지 두 분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색을 더 보겠지만 벌써 시간도 한참 지났고 수온이 낮아서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조카분은 탈이 나서 그랬는지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숙소에 남아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섬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리다니 형과 형수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해 사망사고로 확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사망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린 아들을 두고 사망을 하다니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형네의 죽음에 저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선은 급히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먼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죠. 그 뒤로 저는 실종지 근처에 방을 잡고 형이 혹시나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걸고 경찰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더 이상한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망망대해의 바닷가에서 이만큼의 노력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시신을 수습하려 찾는 것도 고집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저는 형과 형수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이가 틀어지면서 형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형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언젠가는 시간이 형과 저의 사이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노력 없는 막연한 저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 후회가 되어